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라디오 김효진 PD입니다. 2015년 5월 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국민라디오 조간브리핑이라는 새로운 방송으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매일 아침 이 시간에 저 김효진 PD가 인사를 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공지를 통해서 파악을 이미 하셨겠지만은 오늘부터는 국민라디오 생방송 편성 시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원래 오전 7시부터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으로 방송이 시작이 됐는데 오늘부터는 30분 늦어졌습니다. 예, 오전 7시 30분 바로 이 시간부터 김효진의 조간브리핑이라는 제목은 아니고 저는 이름을 넣진 않고 국민라디오 조간브리핑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김용민 전 라디오 국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를 떠나게 되면서 이런 다소간의 편성의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국민 라디오 큰 틀에서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도 잘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간브리핑, 조간브리핑의 큰 틀도 변하지 않습니다. 당일 아침 조간신문에 나온 주요 기사들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컨셉트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주요 신문 일면 머릿기사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일면 먼저 보겠습니다. 한국 외교 먹통 나침반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 방미 계기로 미국과 일본은 신미월 이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전략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일면 머릿기사입니다. 홍문종 2억 대선 자금 조사 착수라는 제목입니다. 경남기업 전 부사장으로부터 검찰이 진술을 확보했다는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당연히 본격적인 조간 브리핑 시작되면은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일면 머릿기사입니다. 333조 혹 때려다 1669조 혹 붙인 연금개혁이라는 제목의 일면 머릿기사입니다. 예, 공무원 연금 개혁안 일단 여야 간의 합의안이 나왔죠. 청와대는 반발하고 있고 시민사회 각계에서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역시 연금개혁 얘기입니다. 공론화 없이 국민연금 더 준다 합의라는 제목의 머릿기사입니다. 비슷한 맥락이죠. 세계일보 일면은 조금 다른 내용을 일면 머릿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 농식품 수출 막는 중국, 일본의 꼼수라는 제목입니다. 자국산 보호하려 검역 등 비관세 장벽을 확대했다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요. 지난해 통관 거부한 사례가 중국 224%, 일본 37% 급증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서울신문 일면입니다.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여야가 국민연금 강화 문제로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이런 내용 일면에서 머릿기사로 다루고 있고요. 동아일보 일면은 배보다 배꼽 더 키운 연금 담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헤드라인에 배치를 했습니다. 국민일보로 가보겠습니다. 일면입니다. 빼돌린 은닉자료 확보, 성완종 총선 자금 집중 분석이라는 제목의 검찰발 기사가 일면 머릿기사로 배치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일면 헤드라인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불똥 튄 연금개혁이라는 제목입니다.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6일 본회의 처리 합의 미완 논란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자, 주요 조간신문 일면 머릿 기사 살펴드렸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국민라디오 조간브리핑 2015년 5월 4일 월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오프닝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모로 좀 바뀐 측면이 있어서 오늘부터 국민라디오 편성이요. 그래서 조금 당황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게시판에 올려주신 글들을 보니까요. 다시 한번 좀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자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의 편성이 소폭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소폭 바뀌었습니다. 거의 바뀐 건 없고요. 방송을 시작하는 시각이 기존 오전 7시에서 7시 반으로 30분 늦춰졌고요. 그 이후에 편성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크게 바뀌는 건 없고 몇 가지 프로그램이 좀 들고 나고 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아마 그 전체적인 틀을 크게 훼손하는 선은 아닐 거고요. 그렇습니다. 아침에 7시가 아니라 7시 반부터 방송이 시작된다는 거, 그리고 첫 방송을 제가 진행하게 됐다는 거, 국민라디오 조간 브리핑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진행하게 됐다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전문적으로 방송을 하던 사람도 아니고 전면에 나서가지고 방송을 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하다 이런 표현으로도 모자랄 겁니다. 아직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요. 또 조간신문, 조간브리핑 기왕에 제가 보조 진행을 해봤던 터라 그런 대로 또 여러분들하고 한번 호흡을 해보려고 합니다. 게시판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중간중간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 그 안내 멘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5가 7시라고 나갔는데 제가 미리 좀 손을 봐둔다고 했는데 제대로 좀 안 돼가지고 지금 시각은 7시입니다. 곧 7시가 됩니다. 이런 안내 멘트가 나가고 말았습니다. 요즘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손을 봐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댓글 달아주셔서요. 조간브리핑 5월 4일자 월요일자 조간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얘기 먼저 좀 해봐야겠죠. 경향신문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불똥 튄 연금개혁이라는 제목입니다.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6일 본회의 처리 합의 미완 논란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요. 6일이면은 내일 모레죠. 모레 본회의에서 일단 여야가 합의한 그 공무원연금 개혁안 이게 통과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을 오늘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진통 끝에 합의를 이루어냈지만 환영하는 목소리보다는 미완의 개혁이다라는 등등 찜찜해하는 목소리들이 더 앞에 들려온다고 경향신문은 짚고 있습니다. 다른 신문도 대체로 비슷한 논조로 문제를 전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지난 2일이었죠.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죠. 오는 6일 내일 모레 처리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지난 1일 연금개혁 실무기구가 마련한 안을 추인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서 앞으로 70년 동안 약 333조 원의
총 재정 부담 절감 효과를 얻는 것으로 여야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취재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하면은 전체적으로 얼마를 앞으로 몇 년간 아낄 수 있다. 요 추정, 이 추산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것만을 두고도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고 계산도 아주 복잡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여야는 이번 합의 과정에서 앞으로 70년 동안 333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얻는 것으로 일단 나름 추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애초 새누리당 개혁안보다는 재정 절감 효과가 24조 원 정도 큽니다. 그렇지만은 정부 여당이 검토한 이 김용하 안이라고 불리죠. 이른바 394조 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이 됐던 그 안보다는 61조 원 적은 규모입니다. 여야는 이 공무원연금에서 절감된 재정의 20%를 적지 않은 그런 비율이죠. 절감된 재정의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하고요.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논점인 것 같고요. 향후 구체적 논의를 거쳐서 이 문제는 오는 9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일단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넉 달 정도 요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 선으로 올리는 요 방안을 앞으로 한 넉 달 정도 더 연구를 한 다음에 오는 9월에 처리하자고 합의를 했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인 기준으로 보자면은 다달이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급액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는 것들, 이게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나라 돈이 더 투입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 개혁안을 두고요. 생색내기용 미완의 개혁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구조 개혁 대신에 기여율 그리고 지급률만 변경한 이 모수 개혁에 그쳤고요. 재정 절감 효과도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이유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서 성과 내기에 급급한 정부의 몰아치기 탓에 애초부터 수치 조정, 숫자 몇 개 바꾸는 거 이런 정도에 그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국민 대타협 기구에 참여했던 고려대 김태일 교수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구조개혁은 몇 개월 새 뚝딱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긴 시간을 갖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야 하지만 주어진 시간 내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게 현실이었다. 이런 말을 했군요. 이 말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어느 시점까지는 좀 빨리 처리해달라 계속 압박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이 정도인 상황에서는 이만큼 밖에 할 수가 없었다는 게 김태일 교수의 얘기입니다. 결국 너무 급하게 몰아붙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이런 설명으로 들립니다. 관련된 기사 좀 더 보겠습니다. 한겨레 이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와대 미봉책이다 격앙. 박근혜 대통령 다른 카드 내밀까? 라는 제목입니다. 청와대는요. 여야가 지난 2일에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해서 개혁이 아닌 미봉책이다. 명백한 월권이다. 라는 등등 격앙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 청와대는 특히요.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합의하면서 이 공적연금 강화 차원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도록 되어 있는 것을 50%로 인상하는 데 합의한 것에 대해서 명백한 월권이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높이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연금 납부액을 인상하거나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돈을 더 내게 하거나 아니면 그러지 않을 거면 정부 재정, 나라 돈을 더 투입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청와대로서는 이번 여야 합의에 따라서 국민연금이 개편이 된다면 향후 재정 운영에 부담을 겪을 수밖에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일종의
증세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그토록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또 꺼리는 증세, 결과적으로 증세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등 현 집권 세력의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증세하지 않겠다. 이 기조, 이 기조, 박근혜 정부를 지탱하는 몇몇 기조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타의적으로요. 이런 걸 우려하는 것이다라는 분석이 한결의 분석이고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한마디로요. 공무원연금을 개편해서 재정을 절감하려다가 국민연금 개편으로 증세와 재정 투입 요소가 발생하는 혹 때려다가 혹 붙이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김무성 대표로 상징이 되는 현재 새누리당 비박 지도부가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냥 대놓고 나를 세운 거다.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한다. 본격적으로 불협화음이 터져나오는 것 같다. 다가오는 대선을 향한 그런 다툼, 암투가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런 정치적 해석을 내놓기도 하더라고요. 글쎄요. 그것까지 이렇게 단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아무튼 청와대는 무척 싫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지도부는 웃는 얼굴로 야당하고 합의안에 서명을 했으니까 억측인 것만은 아닌 것도 같습니다. 자, 국민연금 또 공무원연금 개혁, 개편 문제,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이어지는 각종 시사 관련 국민라디오 방송에서 계속해서 좀 깊이 있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얘기입니다. 한겨레 일면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홍문종 2억 대선 자금 조사 착수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전 새누리당 의원이기도 합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한테 대선 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건넸다는 메모 잘 알고 계시죠? 이거하고 관련해서 검찰이 기초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2012년 대선 자금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문무일 검사장이 팀장으로 있습니다. 이 특별수사팀은요, 경남기업의 한모 전 재무담당 부사장으로부터요, 이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12년 무렵 현금 수억 원을 마련해 줬다. 이런 진술을 최근 조사에서 확보했고요. 이 돈의 흐름을 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대로 성완종 전 회장 숨지기 직전에 경향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2012년 대선 때 홍문종은 본부장을 맡았다. 매일 움직이고 뛰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한 2억 정도를 줬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홍문종 의원 2012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서 아주 요직이죠. 조직총괄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SBS가요. 특별수사팀이 한 전 부사장으로부터 성 전 회장 지시로 2012년 대선 직전 화장실에 찾아온 박근혜 캠프 관계자 김모 씨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선 자금 명목으로 홍문종 의원한테 2억 원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주장과 또 시기, 액수 등등이 맞아떨어지죠. 그런 내용이라서 예사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사팀의 관계자는요, 한겨레신문하고 전화통화 내지는 만나서 얘기를 했나 봅니다. 현재로서는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일단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이에 대해서 김모 씨, 돈을 받았다는 김모 씨는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충청 포럼을 통해 성완종 전 회장 등과 친분을 쌓아온 것은 맞지만 돈을 받은 적이 없다. 2012년 대선 때도 홍문종 의원과는 함께 일한 적도 없고 돈을 전달할 위치에도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심이 드는군요. 돈을 누가 봐도 돈을 전달할 법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만약 전달한 게 사실이라면요.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드는 의문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관련 기사입니다. 경향신문 6면입니다. 대선 자금 전달 사실일 땐 박 대통령도 타깃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의혹의 본질은 대선 자금 문제일 수가 있는데 이런 직접적인 제목의 기사가 이제야 이렇게 왜 등장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검찰이 최근에 경남기업 자금 담당 임원으로부터 성 전 회장이 2012년 대선 직전 박근혜 후보의 선대위 인사에게 2억 원을 건넸다고 들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앞선 기사. 이런 내용이 알려짐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측 대선 자금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은요, 수사는 불법 자금의 수혜 자격이죠.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눌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이번 의혹의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런 말을 했었고 여기에 새누리당이 격하게 반박을 했었는데 수사는 그런 양상으로 흐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 측에 자금을 건넸다는 시기와 또 돈을 건넨 그 대상 인물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특정이 돼 있죠. 한 전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증언을 했다는 이 한 전 부사장은 대선 직전 성 전 회장이 새누리당 선대위에 김모 씨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들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이 한 전 부사장이 성 전 회장에게 만들어준 경남기업 자금과 김 씨에게 건네줬다는 돈의 액수가 2억 원이라는 점도 주목이 됩니다. 다시 한번 지적을 하지만 성 전 회장 자살 직전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2년 홍 의원에게 2억 원을 건넸다고 밝힌 바 있죠. 당시 홍 의원 박 대통령의 중앙선대위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박 대통령의 대선 자금도 수사선상에 올려놓긴 했지만 수사는 매우 더디게 진행됐다는 게 안팎의 평가였습니다. 분석이었습니다. 이 한 전 부사장이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인물과 시점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특정한 만큼 박 대통령 측 대선 자금 수사에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생겼다는 게 경향신문의 분석이자 전망입니다. 글쎄요, 사실 만약에 이번 의혹에 대한 프레이밍이 애초부터 대선 자금 사건으로 규정이 됐다면은 양상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대선 자금이라는 그런 프레이밍이 좀 가동이 되는 것 같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홍문종 의원,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을 둘러싼 그 의혹이 좀 구체적으로 진상이 밝혀지면 질수록 이번 사건의 본질은 대선 자금이라는 그런 것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 정황을 지금 확인하셨고요. 자, 중앙일보 1면으로 가서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관한 다른 얘기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1면입니다. 성완종 전 회장 측근이죠. 윤승모, 홍준표에게 2011년 국회에서 1억 원 직접 줬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서 홍준표 지사에게 2011년 1억 원을 직접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 지난 2일하고 3일 윤승모 전 부사장을 소환해서 이 같은 진술을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윤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요. 이 돈을 건넨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돈을 전달한 장소에 대해서는 의원회관이 아닌 국회 내 다른 장소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윤 전 부사장은 앞서 지인 등을 통해서 2011년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당시 의원회관 707호실을 방문해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 이렇게 말했지만 진술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기서 진술이 달라졌다는 것은 돈을 건넸다는 장소 그리고 방식에 관한 부분이죠. 애초에는 의원회관 707호실을 방문해서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고 말을 했는데 최근 지난 2일과 3일에 있었다는 검찰 조사에서는 돈을 건넨 정확한 시점, 이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했고 또 장소에 대해서도 국회 내
다른 장소, 그러니까 애초에 진술한 의원회관 707호가 아닌 다른 장소라고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직접 물증이 없이, 특히 뇌물 사건 같은 경우에 직접적인 물증이 없이 돈을 건넸다는 그 공여자의 진술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공여자, 이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 일관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속 돈을 줬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그 진술이 재판 과정에서 혹은 수사 과정에서 오락가락하거나 신빙성이 너무 떨어지는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거나 재판부를 결과적으로 설득을 하지 못하면은 이 진술이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 예전 박연차 리스트 사건 등등 각종 재판에서 여러 차례 확인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윤승모 전 부사장이 홍 지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 자체 못지않게 진술이 그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변하고 있다는 거, 달라지고 있다는 거, 만약 보도가 사실이라면은요, 그 부분도 조금 주목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자, 중앙일보에 관련한 기사 한 곡씩 더 보겠습니다. 8면으로 넘어갑니다. 관련된 기사인데 방금 전해드린 기사하고 관련된 기사입니다. 올무에 걸려 증거 안 된다. 검사 출신 홍준표 계산된 입이라는 제목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도로 계산된 다목적 발언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9일 성완종 전 회장 자살 후 자신의 1억 원 수수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쏟아낸 발언들에 대한 한 검찰 관계자의 평가라고 합니다. 고도로 계산된 다목적 계산이다. 공식 석상에서의 해명 말고는 개별적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다른 의혹 대상자들과는 달리 홍 지사는 연일 다양한 발언을 내놓고 있죠. 초기에는요, 여론을 겨냥한 발언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랬던 홍 지사의 해명, 이후로 갈수록 법리적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이 지난 2일과 3일 금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반격하는 그런 모양새다. 중앙일보는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대로 홍준표 지사는 검사 출신입니다. SBS 드라마 모래시계에 등장한 그 검사의 모델이었다고 알려져 있죠. 검사 출신인 홍 지사, 지난달 10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하고 나선 자리였죠. 여기에서 내가 당대표까지 한 사람이니까 누가 측근을 빙자해서 성 전 회장에게 접근했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른바 배달 사고론입니다. 완전히 의혹 자체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당대표까지, 보수 집권 여당의 대표까지 하던 사람이니까 누군가 측근을 빙자해서 나를 팔아서 성 전 회장에게 접근해서 돈을 받았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다 알겠느냐. 이런 말로 읽혔죠. 이후 한 사흘쯤 뒤에는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다른 경선 후보도 많은데 왜 제가 표적이 됐는지 검찰 수사로 밝혀지리라고 본다. 아주 억울한 심정을 내비친 것이었죠. 같은 달, 그러니까 지난달 21일, 23일에는 출근길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내가 왜 성완종 리스트란 올무에 얽히게 됐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치적 목적이 담긴 폭로에 피해자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읽힙니다. 이 수사팀이 홍 지사 측 일정 담당 비서인 윤모 씨에게 소환을 통보하는 등 조사를 본격화한 다음에는 주로 법리적 쟁점들을 직접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가로서 법리적으로 맞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홍 지사는 지난달 29일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앙심이라고 판단했다. 자살하면서 쓴 일방적 메모는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전문 용어가 나오죠. 반대 신문권 보장이 안 돼 있다. 그러니 증거 능력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1일이었죠. 이날에는 이메일 보도 자료를 냅니다. 이 자료에서 인터뷰 내용이 허위 과장과 격한 감정이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역시나 증거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성전 회장의 메모는 주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나를 엮을 수는 없다. 이런 주장이겠죠. 지난 3일에도 나를 수렁에서 건질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번에는 팻감, 다른 목적에 사용된다는 의미의 바둑 용어죠. 팻감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일련의 홍 지사 발언들에 대한 상당 부분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홍 지사가 내놓은 일련의 발언들이 상당 부분 효과적이다. 이런 평가가 일각에서는 나온다고 합니다. 무조건 관련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의혹을 일부 인정하면서 자신에 대한 방어막을 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발언들이 오히려 홍 지사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시각도 물론 적지 않습니다. 성전 회장이 앙심을 품고 한 발언인 만큼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성전 회장의 인터뷰 녹취록을 보면은요, 홍 지사에 대한 앙심은 글쎄요 드러나지 않죠. 다른 이들에 대한 섭섭함만 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홍 지사가 자신과 관련해서 자기 입으로 직접 앙심 운운하는 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인 것으로 들립니다. 네. 홍 지사 곧 검찰에도 불려갈 것 같고 어쨌든 제1, 제2의 수사 타깃이 된 것 같은데 홍 지사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어떻게 검찰 입장에서 풀려나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리스트 속에 등장하는 다른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지사에 대한 수사의 전개 상황이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자, 다른 얘기, 정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결의 8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원내대표 선거를 둘러싼 그런 목소리로 시끄럽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새정치 원내대표 선거 429 여파, 후보 5명 앞다퉈 강력한 리더십.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구호를 후보들이 외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는 7일에 사흘 뒤에 치러집니다.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선거. 여기에는 4.29 재보선 참패 후폭풍이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짙게 드리워진 위기감 속에 누가 난국을 돌파할 강하고 유능한 리더십을 지녔는지 이게 최우선 선택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등록한 후보 모두 5명입니다. 최재성, 조정식, 이종걸 후보에 이어서 김동철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설훈 후보를 끝으로 모든 후보가 공식 출마 선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5명입니다. 이 4대 0이라는 재보선 결과는 일단 문재인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비주류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죠.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지 후보들도 앞다퉈서 강력한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내세우는 구호 한 명씩 한번 짚어볼까요? 최재성 후보는요. 총선을 앞둔 원내대표에겐 3가지 능력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서 정책 주도력, 전략 주도력, 돌파력 이렇게 3가지를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김동철 후보는 뿌리부터 강한 정당, 아름답게 화합하고 새롭게 혁신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이러면서 디테일에 강한 이기는 리더십을 내세웠습니다. 설훈 후보는요. 당의 단합을 강조하는 동시에 새누리당과 가장 강하고 선명한 대립전선을 펼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하고요. 조정식 후보는 하나 되는 새정치연합이 강한 야당 이런 구호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종걸 후보 이렇습니다. 무난한 원내대표. 무난한 원내대표로는 위기 돌파도 총선 승리도 담보할 수 없다. 존재감 있는 야당을 만들어 부패 무능 정권을
국민의 심판대에 세우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문안한 원내대표는 지금의 우윤근 원내대표를 꼬집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야성 또 여당과의 대립보다는 여당과의 원만한 대화 이런 쪽에 더 방점이 찍힌 인물 아니겠습니까? 사실 공무원연금 개편안 내지는 개혁안 새누리당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논란이 남습니다만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데는 우윤근 원내대표가 그간 새누리당 지도부하고도 깊숙하게 맺어온 그런 관계가 한 몫을 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종걸 후보는 우윤근 원내대표를 무난한 원내대표라고 이렇게 비판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오늘 광주로 향합니다. 민심 달래고 내부 결속을 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전망이 나오죠. 말씀드린 제목의 한국일보 6면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오늘 광주를 찾습니다. 4.29 재보궐선거에서 완패를 당한 이후 책임론이 아주 강하게 불어닥치고 있는 가운데 호남 민심을 보듬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발동을 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천정배 의원 재보선에서 광주서 을에서 당선이 됐죠.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 선언한 호남발 야권 재편의 강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문 대표가 과연 어떤 쇄신과 통합의 카드를 제시할지 주목이 된다는 겁니다. 대체적인 일정을 살펴보면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에 광주로 내려갑니다. 그런 다음 낙선 인사와 함께 민심 청취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로당, 마을회관, 향토문화 마을 등에서 노년층의 의견을 주로 듣는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앞서 문 대표는요, 지난 재보선 기간 동안 1박 2일씩 이른바 숙박 유세를 할 때도 노년층을 집중 공략을 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광주행은 내부를 결속하려는 의미가 강해 보입니다. 천정배 의원이 야권 재편론에 불을 지핀 가운데 당내에서도 문 대표 체제에 대한 회의론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문 대표의 광주행이 돌아선 광주 민심을 되돌릴 수 있겠는지 요거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아직까지 광주 민심은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게 한국일보의 진단이기도 합니다. 광주에서 오늘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천정배 의원을 만나본 모양입니다. 천 의원이 이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더군요. 문재인 대표나 새정치연합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광주와 호남 민심을 알아가는 노력을 한다면 반가운 일이다. 때가 되면 언제든지 문 대표를 만나서 의견을 나누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만날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어떤 쇄신 카드를 꺼낼지도 관심사라고 합니다. 당내에서는 이번 재보선에서 이 야권 분열의 후폭풍을 재확인한 만큼 야권 연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주도권을 상실한 문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도 주목이 된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짚고 있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좀 듣고요. 조간 브리핑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네, 관련한 이야기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야당은 왜 매번 지는가? 경향신문이 사면에서 다루고 있는 기사인데 야당은 왜 매번 지는가 시리즈로 내보내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근본 원인은 무능이다. 예, 야당은 왜 매번 지는가 시리즈의 2편인데 근본 원인은 무능이라고 짚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새정치연합의 4.29 재보궐선거 완패는 야권 분열이라는 환경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야당의 무능이라는 현실이 근본적 원인이라는 게 대다수의 평가라고 경향신문은 짚고 있습니다. 불리한 선거 구도를 극복하기는커녕 이번처럼 나름 해볼 만한 기회가 와도 치밀한 전략과 정책 준비 등 살릴 만한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느새 무능 야당이라는 비판은 일상이 되어버렸고요. 정부 여당이 실정과 독주를 거듭해도 국민들은 새정치연합에 신뢰를 보내지 않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재보선 과정에서 터진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새정치연합 대응은 전략도 의지도 없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경향은 질책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친박 핵심 8명이 연루된 금품수수 의혹을 정권 심판론으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당내에 친박게이트 대책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었지만 언론 보도를 읽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는 당 차원의 노력은 전무했고요. 그 결과 오히려 야당도 찔리는 게 있을 것이다. 이런 여론이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 최대 접전지였던 서울 관악을에서 벌어진 투표 직전이었죠. 지난달 28일 유세도 새정치연합의 현실을 잘 보여줬다고 경향이 짚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 당시 유세에서 박근혜 정권 심판과 야권 분열의 종결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태호 후보 공약이나 장점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당시 관악의 한 주민은요, 심판론 속에서도 지역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야당만의 콘텐츠가 있어야 하는데 찾을 수가 없다. 아직도 1980년대식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성토를 했다고 하는군요. 이 같은 문제는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죠. 이 같은 문제 제기,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문제 제기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닐 겁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 이후 치러진 지난해 7.30 재보선에서도 대패했습니다. 당시 세월호 가족인 김영호 씨는 재보선 다음 날 일기에서요. 야당은 강하게 어필하지도 밀어붙이지도 않았어요. 도대체 유가족을 위해 일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일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네요. 무능한 당 지도부의 결과물입니다. 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 새정치연합이 대한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근본 배경에는 의원들의 무능과 무기력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지적도 경향이 하고 있네요. 문 대표는 28 전당대회에서 유능한 경제정당을 목표로 제시하고 경제 행보를 이어왔지만 당내 경제통이라고 할 만한 인사는 장병완, 백재현, 홍종학 의원 정도가 전부입니다. 관료 출신 전문가는 장병완 의원이 유일하죠. 새누리당 의원 중 경제 전문가는 10명이 넘고요. 경력도 관료는 물론 학계, 연구소 출신 등으로 아주 다양합니다. 예, 새정치연합의 한 당직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4.29 재보선에서는 솔직히 전략, 기획, 홍보에선 모두 졌다. 무능 야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야당, 특히 새정치연합이 무기력하다, 무능력하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가? 이런 문제 제기와 분석 곳곳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 문제인 것도 같고 그게 잘못 짚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헷갈립니다. 사실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경향신문이 오늘 이 분석 기사에서 친노 얘기는 안 했네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번 재보선 과정에서
친노로 상징이 되는 계파 갈등 프레임은 불거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친노, 실체가 있습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습니다. 근데 적어도 문재인 대표 체제가 시작된 이후에는 친노라는 그 갈등이 불거져 나오는 그런 정도는 좀 줄어든 것 같기도 합니다. 친노라고 일컬어지는 문재인 대표로 상징되는 새정치민주연합 내 당내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죠. 차라리 실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해체 선언이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도대체 우리도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는 친노라는 그 계파의 실체를 왜 이렇게 언론이 떠드는지 모르겠다. 볼멘 소리도 나온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 그 친노. 그러나 친노라는 프레임은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신면 기사입니다. 경찰, 세월호 집회 또 물대포로 진압이라는 제목입니다. 국제 엠네스티, 청와대 앞 시위 보장. 국제 엠네스티가 청와대 앞에서의 시위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국제인권단체인 국제 엠네스티가 경찰이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이 차벽, 캡사이신, 물대포 등을 동원해 시위대를 진압한 것에 대해서 부당한 경찰력 사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널드 팡 국제 엠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요, 지난 2일에 낸 긴급 논평에서 과도한 경찰력 사용은 끔찍한 수준이다. 공공안전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평화로운 시위대를 최루액 섞은 물대포로 해산시킬 이유가 어디에 있나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팡 조사관은요, 단지 시위대가 청와대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차벽이 사용됐다. 평화로운 집회, 시위의 자유에는 주장을 전하거나 대상이 보이거나 목소리가 들릴 거리에서 집회 시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이 말이 중요해 보입니다. 시위대는 청와대 앞에서 집회 시위를 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주장을 전하거나 대상이 보이거나 목소리가 들릴 거리에서 집회 시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이런 얘기요. 대상이 보이거나, 여기서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겠죠. 청와대 근처 가서 대통령을 향해서 외치는 거, 이거 허용해야 된다. 국제 엠네스티 주요 관계자의 지적이자 주장이었습니다. 지난 2일 오후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에 이어서 2일 낮까지 이어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범국민 철야 행동에서는 시위대 총 42명이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그중 4명의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1명은 기각됐고요. 나머지 3명의 구속 여부는 오늘 중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 1일 오후부터 안국역 사거리를 점거한 경찰 추단 1,300여 명의 시위대 오후 9시 20분쯤에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고요. 차벽, 캡사이신, 물대포로 진압하는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를 했습니다.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진실을 위해 가야 할 길이 남았다. 아무리 우리를 막고 있어도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안전사회를 만들고픈 마음만 있다면 나아갈 수는 있다. 이렇게 심경을 전했다고 합니다. 대상이 보이거나 목소리가 들릴 거리에서 집회 시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국제 엠네스티의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한국일보 일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한국 외교 먹통 나침반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3일에 막을 내렸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6박 8일 일정의 미국 방문, 요걸 계기로요. 미국과 일본 간의 신밀월 시대가 본격 도래하면서 한국 외교 위기론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일 밀착, 미중 경쟁, 중일 개선, 이런 구도 속에서 동북아 외교 지형이 급변하고 있지만 한국 외교는 여전히 어정쩡한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비전과 전략이 없다는 평가가 여기저기에서 쏟아져 나오는데도 귀를
다든 외교수장은 아전 인수식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정부 차원에서도 뾰족한 묘수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큰 틀의 전략 변화를 제시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이런 지적을 한국일보가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외교의 위기는 지난해 11월부터 감지가 됐습니다. 당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1위 합종 연횡하면서 한국만 고립무원이 될 수 있다는 정치권, 학계, 언론의 지적이 쏟아졌죠. 하지만 정부는 귀를 닫았습니다. 연초 이 사드 논란에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미중 러브콜은 축복이라는 한가한 발언만 나왔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글쎄요, 어떤 학자들은 지금을 예전 명청교체기와 같은 미중 간의 권력교체기가 시작된 시점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이 동북아에서 일본과 좀 더 긴밀하게 손잡고 나아가려는 그런 액션을 대놓고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스탠스는 여전히 어정쩡합니다. 미국의 손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중국과 좀 더 긴밀하게 영리하게 대응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글쎄요, 전략적 인내라는 큰 틀의 외교 기조가 있는데 우리가 전략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만 전략이랍시고 그냥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 미국과 중국은 나름대로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위상이라는 거, 입지라는 거, 그게 언제 곤두박질 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지극히 잘 모르는 그런 이게 시민의 상식적인 시각에서 한번 부연을 해봤는데 여러분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고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기사 한 꼭지 보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8면 기사입니다. 아베와는 너무 다른 메르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2차 세계대전 패전 70주년을 앞두고 또다시 나치가 저지른 과오에 대해 공개 반성을 했습니다. 같은 2차 대전 전범국 지도자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 의회 연설에서 식민 지배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를 피해간 것과 정반대 행보죠. 메르켈 총리는 지난 2일 주례 팟캐스트에서 그리스나 다른 유럽 국가들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누구도 역사의 종지부를 찍을 수는 없다. 우리 독일인들은 나치 시대에 행해진 일들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주의 깊고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오는 10일 러시아를 방문하는 데 대해서는 러시아와 생각은 다르지만 2차 대전에서 희생된 군인을 추모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확고한 명분을 가지고 자칫 외교적, 정치적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러시아의 국가적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3일에는 다하우의 옛 나치 포로 수용소를 찾아서 생존자들과 함께 수용소 해방 70주년 기념식에 참여해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다하우 수용소는요, 메르켈 총리가 2013년 8월 독일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방문한 나치의 강제 수용소라고 합니다. 메르켈 총리는 그때 대다수 독일인들이 당시 대학살에 눈 감았다며 사죄했죠. 메르켈 총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치가 저지른 과오에 대해 사과해왔습니다. 지난 3월 일본 방문 당시 메르켈 총리는요, 독일은 2차 대전의 과오를 정리했기 때문에 유럽 통합을 이룰 수 있었다. 과거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하라. 이렇게 아베 정권에게 촉구하고 훈수 두기도 했습니다. 이 훈수가 전혀 먹혀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가 최근에 미 의회 연설에서 행한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언급한 그런 내용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국민라디오 조간브리핑 2015년 5월 4일 월요일 방송 이 정도로 줄여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라디오 편성상에 소폭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본래 7시, 아침 7시에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으로 시작했던 방송 30분 늦춰서 국민라디오 조간브리핑
제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조간 브리핑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모로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앞으로 최대한 성실하게 여러분들을 아침에 만나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효진 PD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